여러분, 최근 미국과 다양한 국가들의 관세 협정이 이뤄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인플레에 반드시 허덕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장기적으로도 지속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꽤나 설득력 있는 분석과 여전한 리스크를 함께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미국의 월별 관세 수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3배 이상 폭증해서 이제 한 달에 280억 달러고요. 거의 30조 원이 넘는 한화로 돈이 관세로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82억 달러였던 관세가 7월에는 28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이 추세라면은 연간에 3,080억 달러 정도가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4배 정도 되는 수치이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미국의 모든 기업이 내는 연간 법인세가 약 3,660억 달러입니다. 관세만으로 사실상 법인세 80%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더 거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지갑은 비교적 멀쩡한 걸까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 신차 가격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더 내야 하는데도 자동차 가격은 오히려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소비자가 이제 변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나눠준 돈으로 돈이 이제 주머니가 두둑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러를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차도 그냥 샀죠. 그 결과 신차 가격이 팬데믹 기간에는 2년 만에 21%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의 소비자는 사실 다릅니다. 그 가격에는 안 사고 다른 차를 알아봅니다. 이건 분명 시장의 건전한 작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고 대체품이 부족해지면 결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이 현상은 신차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내구재 전체 시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짜 돈 인플레이션 시기에 25% 정도 폭등했던 물가는 202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서 관세가 폭증한 2025년 현재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 다른 차트인 이제 의류와 신발 가격은 전년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건 우선은 현재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라는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결국 이 본인들의 비용을 소비자에게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전가시킬 방법을 결국엔 찾아내게 됩니다. 품질을 조금 낮추든 용량을 줄이든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가격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비용을 떠안은 기업들의 상황은 그럼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 화려합니다. 이 소매업 이익 그래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138%나 증가해서 연간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비금융 기업 전체로 확장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좀 더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간 이익이 3조 달러 가까이 나왔고 2020년 대비 122%나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 시절 기업들은 원자재 상승과 물류비 상승을 핑계로 원가 상승분보다 더 훨씬 가격을 올려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익의 일부를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초과 이익이 전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더 이상 관세를 흡수할 여력이 없어지면 결국 그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 답이 결국에는 소비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리한 베팅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걸까요? 관세의 진정한 목적은 당연히 물가 상승은 아닙니다. 아마도 생산 기지의 미국 이전, 즉 제조업 르네상스일 겁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미국의 공장 건설 투자는 월 200달러에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전의 3배 수준입니다. 이미 수많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 땅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순수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연간 1조 달러를 이제 넘어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고 싶고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부족한 숙련 노동력, 그리고 수십 년간 쇠퇴한 제조업 인프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단 몇 년 사이에 하루아침에 해결될지, 그것은 사실 엄청난 미지수입니다. 관세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미국이 과연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재 시장이 이런 리스크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반격과 경기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약함을 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조용히 칼을 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70%를 넘어섰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 전 세계 제조업 비율은 30%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란 거고요. 물론 중국이 현재 자국 내에서 경기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중국 경제가 이 버블을 걷어내고 회복 수순에 돌입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게 된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는 언제든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소비력이 깨어나면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 더더욱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터빈들, 이 모든 것이 사실 히토류가 필수적인데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카드를 쓰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제조업 부흥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던 건 언제였을까요? 1950, 60년대이겠죠.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무려 4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숙련 노동자가 풍부했고 노동조합도 강했고 생산성도 엄청 높았습니다. 특히나 경쟁자가 당시에는 글로벌리하게 보았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었고요. 중국이 그 당시에는 제조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1979년 1900만 명에서 현재 13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부분보다 더 심각한 건 숙련도입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공, 기계공,
금융기술자 등등 이런 숙련 노동자를 구해야 하는데 미국의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한 세대가 걸려서 사라진 제조업 생태계를 단 몇 년 만에 복원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공장에 건물을 짓는 건 뭐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채워야 할 노동자들과 그런 숙련도들은 그리고 그 노하우들은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당연하게도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석탄 에너지를 굉장히 값싸게 썼고 사실 환경 규제를 약간은 러프하게 통과하면서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값싼 석탄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와 자국의 이제 셰일 혁명에 의한 셰일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바이 드릴을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고자 한다면 결국 원자재가 다량으로 필요하게 될 텐데 특히나 석유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케어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단순한 공식은 실제 미국 경제에서 좀 더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부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되돌리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경제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균형 잡힌 저의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